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3장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 기타 미시 이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경제학 원론은 미시, 거시, 국제경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강론들을 원론이라는 하나의 책에 담은 거잖아요. 지금 3장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이런 것들은 다 미시 이론들이에요. 그러면 3장까지 미시를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총 8장이잖아요. 근데 1장은 그냥 경제학 기초 그리고 주식 투자자와의 관계 이거 1장에서 했고, 그럼 2장하고 3장을 미시하고 여기를 4, 5, 6, 7, 8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들에게 거시에 있는 이론들, 국제경제에 있는 이론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들, 국민소득, 물가, 인플레이션, 재정정책, 금리, 통화량, 환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좀 더 비중을 두었고요. 근데 경제학을 정말 깊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미시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경제학을 깊게 공부하는 목적보다는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미시는 3장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3장에 어떻게 보면 경제학 원론의 이 1장부터 8장 중에 경제학 원론의 분량으로 치면 3장이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단하게 써놨어요. 즉 결국은 제가 지금 3장 설명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말하는 이유는 이 3장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제목만 써놓을 정도로 축약을 시켰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도 좀 어려운 내용이라 그러면 과감히 스킵을 하고 3장을 좀 쉽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시에서의 기본 틀은 결국은 수요 공급,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수요 곡선, 가격 올라가면 수요 덜 할 거야. 그거를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왜 결정하는지, 왜 가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더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산 제약선하고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A 제화가 있고 B 제화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예산이 한 10만 원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 근데 A 제화 같은 경우는 하나에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고요. B 제화 같은 경우는 하나에 2만 원짜리라고 하세요. 그럼 예산 10만 원으로 B는 몇 개를 살 수 있죠? 5개. 4개. 이런 식으로 5개부터 살 수 있고요. 5개 이하로 살 수 있죠. A는 5천 원이잖아요. 그럼 A는 몇 개를 살 수 있죠? 20개까지 살 수 있게, 20개. 그러면 이 10만 원을 갖고 있는 나의 예산 제약선은 요렇게 글 수가 있어요. 그죠? B를 5개 사고 A를 빵개 사거나 A를 20개 사고 B를 빵개 사거나 요 사이의 점을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예산으로는. 그럼 나는 A와 B에 대해서 이런 예산 제약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 이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는 이 제화들의 상대 가격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소득으로, 주어진 예산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화의 조합이에요. A와 B 몇 개씩 살 수 있니? 다 B만 사든지, 다 A만 사든지, 섞어서 사든지. 다음으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곡선인데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말한 건데, 효용에 의해서는 이렇게 곡선으로 나와요. 이렇게 곡선으로.
이 곡선이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내가 A와 B를 요 정도 소비를 했을 때 효용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B 수량이 엄청 많아져도 예산하고는 다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에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뭐냐면 예산으로는 B만 5개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A 하나도 안 사고 B 5개 사는 것보다 A 4개 사고 B 몇 개 사는 거, B 5개 사고 A 하나도 안 사는 것보다 B를 4개만 사고 A를 몇 개 사는 거, 또는 B를 3개만 사고 A를 몇 개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너무 계속 갖고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실제로 우리 생활을 보세요. 우리 뭐 신발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똑같은 신발을 계속 사면 좋겠어요? 구두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똑같은 옷을 사면 좋겠어요? 청바지도 사고 면바지도 사고. 똑같은 고기만 먹으면 좋겠어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하나만 너무 사면은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적당히 섞어서 있어야지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의 척도인 효용을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섞어서 사면 행복하니 했을 때 나 이 정도로 행복해, 이 정도로 행복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효용 곡선은 개인마다 달라요. 이 예산선은 모든 개인이 똑같이 이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 효용 곡선은 주관. 이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비를 하게 되냐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 또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 만나는 이 지점, 이런 지점에서 각각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고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소비를 할 것이고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가깝게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재화들의 상대 가격으로 만들어진 객관적인 선인 예산선과 소비자에게 같은 만족을 주는 재화의 다양한 묶음, 즉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소비를 한다라는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예산선, 객관적인 예산선과 주관적인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식 투자 시에 종목 선택 시 주식 투자할 때 종목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의 예산선이 있잖아요. A, B. 예를 들어 이건 삼성전자예요. 예를 들어 이거는 셀트리온이에요.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의 5천만 원 투자하는 사람의 예산선이 이거예요. 5천만 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예산선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5천만 원치 다 사고 셀트리온을 안 사든지, 셀트리온을 다 사고 삼성전자를 안 사든지, 5천만 원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예산선, 즉 객관적인 예산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5천만 원 투자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지는 각자가 느끼는 기대, 효용 이런 것들에 상관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무차별 곡선을 갖고서 여기에서 만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무차별 곡선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만날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은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 왜?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으니까. 이런 무차별 곡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반도체를 좋아하거나 거래소를 좋아하는 보수적인 사람들. 이걸 더 많이 사는, 여기에서 접점을 이루고 여기에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을 더 좋아하고 제약바이오를 더 좋아하고 셀트리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일 거예요. 자, 이 무차별 곡선들, 이 A의 무차별 곡선,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각각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객관적으로 이 가격에 대해서
A 몇 주 살 수 있어, B를 몇 주 살 수 있어. 객관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효용, 개인적인 선택에 우리의 수익률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어요. 2천 종목 중에 단 한 종목만 옳고 나머지는 그르다고 할 수 없잖아요. 2천 종목 중에 누군가는 거래소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2천 종목 중에 누군가는 코스닥의 대장주이면서 제약바이오주의 대장주인 셀트리온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결정하는 데는 결국은 주관적인 무차별 곡선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음으로 소득효과, 대체효과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느낀 건데 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에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야? 초급반 끝나고 또 중급반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업과 생산. 아까 지금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 측면은 계속 우리 주식 매수자들의 측면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공급 측면은 주식 매도자들에 대한 설명과는 좀 맞질 않아요. 그래서 공급 측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기업과 생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목표를 딱 하나로 정의를 합니다. 기업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기업의 목표는 뭐 사회에 대한 공헌 또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또는 한 나라의 경제 발전 이런 거 아니에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예요. 이윤 극대화.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예요. 그래서 모든 생산자 이론들은 이윤이 어떻게 되느냐에 결정이 돼요. 언제 어디에서 생산을 해야지, 어느 정도에서 생산을 해야지 이 생산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될 거라는 이론이 100% 다예요. 생산자 이론.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목표를 이윤 극대화라고 픽스를 시켜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전국 강연을 다니고 팟빵을 하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건 주식 투자자의 목표는 바로 이익 극대화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익 극대화라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자꾸 틀어져요. 뭔가가 안 맞아. 예를 들면 저런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행복. 이런 거에 둬야죠. 올바른 거예요. 행복. 아니면 사랑. 이런 거에 둬야겠죠.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자의 목표는 이익 극대화에 놔야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행위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기업의 이윤을 보겠습니다. 기업은 이윤은 어떻게 보면 회계학적으로는 이익이에요. 경제학에선 이윤, 회계학에선 이익. 자,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윤이래요.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또 회계학 공부도 조금 했으니까 재무제표를 보기 위해서 이윤이 총수입 빼기 총비용.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회계학에서는 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빼기 영업비용 빼기 영업비용은 판관비죠. 판관비 빼기 기타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손익 이런 거 하면 이익이 나오잖아요. 회계학적으로는. 경제학에서는 이게 영업비용이야 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총수입과 총비용 그리고 이 비용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총비용은 여기 나오지만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또는 평균비용과 한계비용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근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구분하는 정도까지는 알면 좋고요.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은 사실은 몰라도 돼요. 주식 투자자들은.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학에서는 한계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 한계, 수확물, 체감의 법칙. 한계, 비용. 뭐 이런 한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도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 이런 것도 경제학의 10대 원리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죠. 자, 그래서 이유는 어쨌든 간단하게 총수입에서 총비용 뺀 거야. 너무 간단하죠. 우리 투자자의 이익은 뭘까요? 우리 주식 투자자. 지금 이런 주식 투자자 이런 건 경제학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데 제가 그냥 연관을 계속 지는 거예요. 우리 주식 투자자의 이익은 뭐냐면 우리 투자 이익에서 이걸 빼야 돼요. 이걸 빼야 돼. 원금의 기회비용과 원금의 기회비용이 뭐예요? 내가 그 원금으로 사업을 했더라면 얼마를 더 벌었을 텐데, 내가 그 원금으로 은행에 넣었더라면 얼마를 더 벌었을 텐데, 내가 그 원금으로 무엇을 했더라면 얼마 더 벌었을 텐데, 그게 바로 원금에 대한 기회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인건비의 기회비용도 있어요. 인건비의 기회비용. 인건비의 기회비용은 내가 그 사업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했더라면, 예를 들어 좀 직장인이에요. 근데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는 있지만 나 수당 같은 것도 안 받고 난 그냥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에 주식 투자만 했어요. 그럼 주식 투자자로서 어떤 기회의 비용, 내 인건비에 대한 기회 비용은 내가 직장인으로서 수당도 포기하고 뭐 승진도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이 두 가지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원금의 기회 비용, 그리고 나의 인건비의 기회 비용을 초과해야 돼요. 다음으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은 생산물을 만들 때 한 단위가 어떤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생산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논이 있어요, 논. 뭐 기업형 농업법인이라고 하죠. 하루에 경운기 한 대를 투입해서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경운기 한 대가 굉장히 큰 생산성을 갖게 되겠죠. 경운기 없이 농사를 짓다가 경운기 한 대를 사서 농사를 졌어요. 굉장히 큰 생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대를 더 투입을 했습니다. 첫 한 대보다 그렇게 생산성이 높아지진 않은데 그래도 생산물이 늘어납니다. 추가로 한 대를 더 했습니다. 세 대째 돌아다니니까 논이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한 대 할게. 나중에는 논의 경운기가 꽉 차갖고 경운기가 움직일 수도 없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바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쉽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생산을 할 때 투입되는 그 생산의 요소들이 갈수록 생산물을 조금밖에 못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게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도 주식 투자자들에겐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자, 우리 투자자들 투자 자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자금이 한 달에 100만 원으로 할 때랑 한 달에 1000만 원으로 할 때랑 한 달에 1억으로 할 때랑 한 달에 10억으로 할 때랑 한 달에 100억으로 할 때랑 투자 금액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100만 원 투자했을 때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 예를 들어 제 기준으로 저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을 주면서 야, 너 100만 원으로 투자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나. 제 생각에는 100%는 무조건 낼 것 같은데요? 무조건 낼 것 같아요.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으로 100% 벌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너무 조금밖에 못 버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있으면 얼마나 벌 수 있니? 제 생각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한 20%는 벌 것 같은데요? 20% 정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하면 20% 정도 벌 것 같아요. 그럼 1,000만 원으로 200만 원 왜 안 버니? 저는 더 큰 금액으로 하니까요. 그러면 1억 정도 만약에 저보러 갖고 하라 그러면 글쎄요. 한 10%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0억으로 너 얼마나 벌 수 있니? 글쎄요. 10억으로는 점점 낮아지니까 뭐 5% 벌 수 있으려나요? 또 100억으로 얼마나 벌 수 있니? 100억으로는 한 3%, 2, 3% 벌 수 있으려나? 이게 바로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죠. 처음 투입되는 투자 자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금액이 커질수록 점점 추가적인 생산물은 적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아까 말한 논의 경욱이 늦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좌에 100만 원이 있을 때는 100만 원으로 너무나 쉽게 집중력 있게 급등주들 공략을 해도 호가 공백이 없잖아요. 샀다 팔았다 계속 할 수 있고 정말 최고의 종목에 한 방에 들어갔다 한 방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억의 계좌로 한 방에 들어갔다 한 방에 나올 수도 없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저점 매수, 또 긴 시간 동안의 고점 매도,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한계 생산물 체감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기업의 총 비용, 기업의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기업에는 비용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하면 안 되겠다. 가변 비용을 잡기가 뭐하니까요. 떡볶이집을 할게요. 떡볶이집. 떡볶이집에 떡볶이를 매일 만들잖아요. 떡볶이를 매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원재료들이 있죠. 원재료. 원재료가 뭘까요? 떡, 고추장. 자, 떡볶이집의 원재료, 떡과 고추장은 떡볶이를 많이 팔면은 많이 필요하고 조금 팔면 조금 필요하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가변 비용이에요. 떡볶이집에서 원재료 말고 또 드는 게 뭘까요? 임대료가 있죠. 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대료 여러분들이 건물 주인이에요. 떡볶이집 딱 가서 장사가 잘 되면 야, 요번 달 너네 장사 잘 됐으니까 임대료 더 내. 아니면 장사가 안 돼 보이면 야, 너네 요번 달 장사 안 됐으니까 임대료 덜 내.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는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매달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는 바로 뭐예요? 고정 비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경기 민감주가 뭔지, 경기 방어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떤 회사에서 아까 말한 떡볶이를 피라 그럴까요? 떡볶이 가격이 5,000원입니다. 5,000원. 1인분에 5,000원. 그런데 원재료를 2,000원이라고 해요. 그럼 이 회사는 떡볶이 한 그릇 팔면 얼마가 남아요? 3,000원이 남아요. 3,000원. 3,000원이 남죠. 그죠? 그런데 임대료를 내잖아요. 임대료는 얼마를 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내요. 9만 원을 낸다 할까요? 9만 원? 이 집은 얼마를 팔아야 돼요? 떡볶이를 30인분을 팔아야 돼요. 자, 이 집은 떡볶이를 30인분을 팔면 딱 본전이 되는 거예요. 왜? 한 그릇 팔면 3,000원 남고 30인분 팔면 9만 원 남으니까 임대료 내고 끝났죠. 그럼 이 떡볶이 집은 30인분을 더 팔수록 한 그릇당 3,000원씩 남는 거예요. 못 팔면, 한 그릇도 못 팔면 어떻게 해야 돼요? 9만 원 손해보는 거죠. 한 그릇도 못 팔면 원재료는 안 들어가잖아요. 자, 이게 바로 변동적인 가변 비용과 고정적인 고정 비용의 수익 구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와 같은 고정 비용이 엄청 높아요.
예를 들어서 화학업종,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장치산업이라고 그러죠. 장치산업. 처음에 공장 설비, 시설 설비, 투입비가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시설 설비는 제품을 생산하든 안 하든 무조건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비용이에요. 그 고정 비용이 큰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팔수록 유리하겠죠. 왜? 변동비는 별로 없다니까요. 변동비 별로 없고 고정비만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파는 게 내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아주 좋으면 고정 비용이 큰 사람들은, 큰 회사는 경기가 좋을 땐 떼돈을 벌죠. 그런데 반대로 경기가 안 좋으면 고정비는 엄청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런 요식업계로 치면 어떤 게 될까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고급 음식점, 고급 레스토랑 이런 것들. 한 10억 들여갖고 했는데 장사 하나도 안 돼. 1년 안에 바로 망해요. 근데 이런 떡볶이집, 시설비 별로 안 들였으니까 별로 안 망해요. 반대로 대박이 나면 10억 정도 투자한 레스토랑은 대박이 나면 10억을 뽑고도 훨씬 큰 돈을 벌어요. 왜? 변동비보다 고정비 비용이 훨씬 크니까. 근데 떡볶이집은 그다지 대박이 안 나요. 왜? 원자료 비중이 높으니까. 그게 바로 고정 비용이 크냐, 가변 비용이 크냐가 기업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알고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경기가 좋을 때는 고정비 비용이 많은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돼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고정비 비중이 낮은 변동비 비용이 높은, 가변 비용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돼요. 왜?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은 가변 비용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고정 비용은 별로 없으니까 크게 타격을 안 입어요. 그런데 이런 장치산업 위주의 고정 비용이 큰 회사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픽픽 쓰러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땐 경기 민감주들, 고정 비용이 많은 회사들, 경기가 안 좋을 땐 경기 방어주들, 고정 비용이 낮고 가변 비용의 비율이 높은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학적인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평균과 한계의 비용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실제 생산자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지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은 사실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될 경제학에서는 그다지 설명의 이유는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또 복잡해 하시니까 일단 고정비용, 가변비용 설명 확실히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잠깐 쉬고 뒷부분 계속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